네, 안녕하십니까. 오정근 쏙쏙 경제의 북콘서트. 해상 도서는 인구 대역전, 원제는 The Great Demographic Reversal입니다. 우리 저자들은 보겠습니다. 해번 강산의 변화는 30년 이내에서 인구 구조의 변화와 역세계화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자, 저자는 두 분입니다. 찰스 굿하트, 마노즈 프라단. 굿하트 법칙을 만들어놨더니요. 참 이름이 좋습니다. 굿하트. 좋은 마음, 착한 마음, 그런가요? 예. 굿하트 법칙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경제 지표를 가지고 이거를 정책 목표로 삼는 순간에 본래 움직임을 상실한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에 맡겨야 되지 시장에 도전해서는 안 된다. 예. 어떻든 간에 이 두 분은, 저자 두 분은 모건 스탠리의 동지였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어떤 데입니까? 투자은행입니다. 돈을 투자하는 은행이기 때문에 정말 실질적으로 잘했겠죠. 어떤 정치적인 거를 고려하지 않고. 당시 아주 유명한 광고 카피가 있습니다. 하느님이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면 모건 스탠리에 의뢰해야 할 것이다. 모건 스탠리의 당시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출판사의 서평을 보니까 원래 이 책 40년 동안은 세계와 중국의 세계경제 진출이 되어서 그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왔지만은 이제는 대역전이 곧 뒤따를 시기가 됐다. 그리고 대부분의 정부가 이 변화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현실이 이 책의 가치를 더욱 높인다. 월스트리트 저널지의 서평이었습니다. 왜 좋은 책인가? 그래서 저는 발제를 담당을 해서 여러 가지 네티즌 리뷰도 보고 서평을 많이 봤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좋은 말, 이리관지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공자, 명자, 유교 철학을 공부한 유학도 입장에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공자는 나의 돈은 이리관지다 하는 말이 있죠. 충성충, 용서할 서. 용서할 서자가 여심이죠. 같을 여자 마음심. 나의 마음, 남의 마음을, 나의 마음도 남의 마음과 같다 해서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서 인의 철학도 실천하라. 그런 의미였습니다. 저도 느껴보니까 이 책이 장점이 뭐냐? 세상에 102개의 도표와 그래프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팩트 중심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이 도표와 그래프를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다. 그리고 세상의 분석의 기간이 이게 약 30년 정도의 과거를 분석하고 앞으로 30년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본주의의 60년의 움직임을 정리하는 책이다. 그래서 좋은 책이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경제 정책 이슈 전반을 폭넓게 다루면서도 인리관지의 논리 구조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인구 대역전 이 책은 최소한 8가지 경제정책 이슈를 분석을 해서 일관된 논리 구조로 분석해서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8가지가 뭐냐? 1. 세계화, 2. 인구구조 변화, 3. 부양 비율입니다. 4. 물가, 5. 금리, 6. 불평등, 7. 경제 성장, 8번째 부채 변화. 이 8가지 경제정책 이슈를 연동해서 설명해서 그래서 좋은 책이다. 그래서 이 책은 총 1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부 들어가며가 있고 2장 중국의 역사적 동원 끝나다. 3장에는 인구 변동의 대역전과 성장의 두려운 그림자다. 자, 저자의 서문의 요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즉 저자들은 인구 변동과 세계화 이 두 가지 변수를 가지고 실물 경제를 장기 추세, 즉 30년 동안 미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분석을 한 책입니다. 이 외에도 장기적 경제 역량에 이것만 있겠습니까? 기후변화라든가 기술발전이라든가 또 저자들이 알지 못하는 미지 변수 존재 등에는 그에 따른 전문가들이 그 주제에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저자들은 핵심 주장은 단지 인구 변동과 세계화라는 두 변수가 지난 30년 강산이 3번 변화는 30년 동안에는 디플레이션 영향을 주었지만은 앞으로는 반대로 역전한다. 역전 돼서 세 주요 경제에 다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해지리라는 것을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설명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즉 단기가 아니고 장기에 걸쳐서 예측한 책이다 하는 그런 요지가 되겠습니다.
자, 1장은 들어가면입니다. 들어가면은 이 논문에 앞에 요약하듯이 요약만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1장은 중국의 부상과 부상, 떠오르는 것과 인구 변동은 즉 스위트 스폿 역할을 했다. 스위트 스폿이란 뭐냐? 공을 말이죠. 정확하게 잘 맞춰가지고 아주 잘 날아가게 만드는 거. 테니스 클럽, 테니스 라켓, 골프 클럽, 야구 배트 등의 최적 지점이죠. 최적 지점. 골프의 여기 스위트 스팟. 이제는 불절이 시점이 되었다. 그래서 이 인구 변동이 종전에는 디플레이션이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된다. 추세 극적으로 역전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장 또 들어가면 두 번째를 보면은 세계에서 유효 노동 공급 증가 요인, 주요 요인은 뭐냐? 중국의 부상이죠. 첫째, 중국이 떠오르는 거고, 그 다음 동유럽이 세계로 통합이 됐다. 인구가. 중국의 생산 가능 인구가 당시에 과거 30년대 2억 4천만 명이 세계화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미국하고 유럽이 6천만 명을 압도하는 것이 됩니다. 또 소련이 해체되면서 소련 위성 국가였던 공산 국가들이 2억 명이 세계화로 통합이 됐다. 그러면서 노동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다음에는 요거 말고 두 가지 인구 변동 특성이 또 뭐가 있었냐면은 선진 경제에서도 우호적 인구 변동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 1939년대 일어나서 1945년대 종전될 때 베이비붐 세대가 지금 다 커서 노동시장에 들어와 있고 거기에 또 여성 교육이 과거와 달리 노동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노동력이 많이 증가된 시점을 우리는 과거 30년 동안 되었는데 지금은 대역전이 시작되고 있다. 왜? 이제는 출산율이 하락이 된 겁니다. 하락이 된 대신에 이제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65세 이상으로 은퇴자로 이제 급증을 하게 될 것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치매입니다. 치매. 여기에 보면 도표를 보시면은 여기 한국하고 일본하고 인구 구성비에서 치매가 많이 늘어난다. 다른 질병과 달리 치매는 수명 단축을 안 한다는 거죠. 치매 걸리면 더 오래 산다는 겁니다. 정신이 편안하니까. 여기 문제는 많은 인적 자원이 간병으로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가 둔화가 된다. 세계 경제가. 중국에서 불어오는 역풍은 뭐냐? 중국도 이제는 노동자 수가 급감한다는 거예요. 서부 농촌에서 동부에 있는 도시 농민으로 이주도 이제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국가주의죠. 중공은 시진핑은 정치적으로 국가주의가 기승을 하고 이런 정치적 위협 아래 중국이 놓이게 되기 때문에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제조업의 재화나 서비스는 아시다시피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이렇게 물류 이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간병 노동은 환자 옆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선진국 내 자국 내 노동력 자원만이 간병에 투입이 돼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경제적 영향을 예측을 해 본다면은 노동력 증가를 하락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실질 생산이 감소할 것이라는 거는 이거는 삼축동자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생산성이 예기치 않게 상당히 향상되지 아니한다면은 저자들은 확신하는 겁니다. 디플레이션 편향에서 인플레이션 편향으로 이동이 되는 것은 필연이다. 왜? 피부양자가 디플레이션 노동자 시대를 넘어설 것이기 때문에 생산자 하는 노동자보다도 소비하는 피부양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다.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실질 이자율이 장기적으로는 상승한다. 저자들의 예측은 순저축이 순투자보다 크게 감소할 것이다. 실질 이자율은 개인주택 수요, 기업자본 투자에 의해서 상승이 예측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불평등이 완화되려나 은퇴 연령이 이제 엄청 높아진다는 거죠. 은퇴 연령이 노동자들이 저축을 늘려서 은퇴 재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노동자들로부터 증서지원, 세금을 올려서 고령층의 의료지원 연금에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자들은 우리는 어디에서 틀릴 수 있나? 저자들의 전망이 논증적임을 우리도 알고 있다. 일본에서 보면은 일본은 지금 엄청나게 잃어버린 몇십 년이다 하면서 했는데도 일본은 생산을 해외 노동력으로 돌려가지고 해외 노동력을 이용하면서 돌파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채의 함장에 대해서 부채의 함정, 부채 주요 국부채 비율입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장은 중국의 역사적 동원이 끝났다. 이 세계화가 중국을 부상시킨 것이냐 아니면 중국이 떠오른 것이 세계화로 된 것이냐, 이거 쉬운 질문은 아니지만은 중국이 세계 속 위상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3막이 있답니다. 1막, 2막, 3막. 1막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덩사오평이 주도한 것이죠. 1978년부터 농업개혁으로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중요한 게 사기업을 허용을 했다는 것이고 외국인 투자 특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엄청난 거죠. 그 국營기업이 민영화가 되면서 민간 부분이 극적 성장을 했는데 여기 아주 이게 뭐 대폭 성장을 했죠. 그러나 금융 등 국익 핵심 분야에서는 대규모 국유 독점 유지를 했다. 여기서 또 상대적으로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가 연락이 된 그래프입니다. 3막은 중국이 대금융 위기에 공격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때 세계 경제가 붕괴되는 것을 방지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이때부터 중국의 신용 규모가 35% 증가했다. 중국의 신흥 경제는 선진 경제, 유럽, 미국을 대신할 성장 연주로 여겨져 왔다는 것입니다. 다음 중국의 역사적 동원이 끝나다. 이번에 보면은 경제력 집중과 정치력 분권인데 중국은 발전에 생산하면서 모든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다는 것이죠. 생산한 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인데 중국에서 기업이 토지 활용하게 되면 아주 후하게 지원해 줬다는 겁니다. 전력망, 사회간접자본 우석점 확충해 줬고 광동성 특구, 주삼각지 특구는 가장 성공적이란 겁니다. 외국인들이 30% 투자를 했고 이 지역은 중국 성장률보다 3%포인트나 올랐다는 겁니다. 그 다음 노동력, 농촌에서 도시로 무한해 보이는 무한한 것처럼 보이는 저렴한 노동을 도시와 특구에 공급을 해줬다는 것이죠. 여기에 좀 특기사항은 중국에는 호구 제도가 있는데 도시면에만 호구부를 발급을 한답니다. 호구부 발급한 사람에게는 의료 교육을 하는데 그냥 일하도록 허용을 해줬지만은 의료라든가 교육은 안 시켜줬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농민공만 이주를 하고 가족은 어쩔 수 없이 농촌에 남아있게 돼 있고 중공이라는 국가는 이 농민공들이 도시 이주하는 비용에 이렇게 국가적 비용을 안 들여도 되게 됐다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다음 자본은 중국 신흥시장은 이때 세계화의 힘, 정부 정책의 왜곡으로 자본 비용을 떨어뜨렸는데 둘 다 득을 봤다는 겁니다. 중국은 국내 자본 비용에 세 가지 메커니즘이 있었는데 삼위일체 불가로 해서 자본 이동을 엄격 규정했다는 것이죠. 또 고정 환율제를 통한 통화 정책을 했고 또 중요한 거는 금융 통제 정책으로 가계저축은행을 전부 국유화로 했다는 겁니다. 가계저축을 이렇게 산업화로 썼는데 이걸 내재적 조세 부담이라고, 그리고 글로벌 자본들은 금융자산보다 실물 투자에 매력을 느껴 토지, 노동력, 제조 기지화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중국에 투자만 해서 지금 역으로 인질 재편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노하우의 이전 문제인데 서구는 노동력도 저렴하고 이런 교환하는 대신에 이 노하우와 자본의 결합해서 최신 기술을 중국에 다 주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의 대역전, 세계 경제 성장과 세계화에 위대했던 중국의 기여는 이제 과거를 이제 묻지 마세요가 되었습니다. 요 2장에서 저자들의 이렇게 결론을 보면은 중국은 더 이상 세계적인 디스인플레이션이 원천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인구 고령화와 금융시장 통제가 끝남에 따라서 저축은 감소하고 경상수지가 적자가 될 것이다. 노동 저희감 생산성 향상 기술 도입 능력은 중국 내 혁신에 달려 있는데 기술 부유한 지금 미국이나 유럽 외국의 도움이 없고 중국 기업이 외국 기업을 인수를 둘러싼 정치적 민감함이 있는 상황. 더 이상 기술의 조직적인 향상이 중국 입장에서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3장은 보면은 인구 변동의 대역전과 성장의 두려운 그림자.
서서히 약해지는 인구 변동의 스위트 스폿이 사라진다. 그래서 부양 인구 즉 노동 인구 대 생산 인구 대 부양 인구 비율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인구 변동 사이클에 대해서는 세계은행에서 인구 변동의 배당이라는 해석을 이렇게 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를 보면은 초기, 중기, 후기인데 초기는 지금 앞으로 배당을 받을 나라들, 중기는 지금 배당 받고 있는 나라들, 후기는 배당 후에 경제가 되는 나라들인데 중국, 일본, 독일, 여기 한국도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당 생산성 추세, 증가 추세가 암울하다. 암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부진한 생산 증가와 강한 노동시장 때문입니다. 노조 때문이란 것이죠. 전반적인 성장 유지는 이게 어렵다. 버거운 도전이다. 근데 희망의 빛도 있다. 일본은 과거 10년 동안 감소했지만 최근 회복된 것이 조건 갖춘 노동자들로 해서 인력 생산성을 높여서 여기 표를 보면은 일본만 이렇게 9.6으로 이렇게 올라서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일부 발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